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연결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연결식 한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네네. 그 피해 여성 측의 이 변호인격인 네. 김재련 변호사가 네네. 지금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기자회견 장소가 여성의 전화에서 네네. 했어요. 자,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의 전화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피해자를 네. 대신해서. 네네. 그랬다면 이 여성의 전화에 애초에 지금 찾아갔다는 겁니까? 피해자가요? 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 김재련 변호사 제가 좀 한 달이 건너서 좀 조금 제가 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 이제 오랜 여성의 전화 등 이제 이런 관련 이제 성폭력 피해 단체 이런 쪽하고 좀 오래도록 좀 관여가 되어 있고 예. 이제 거기서 뭐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예. 여성의 단체나 이런 단체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 예. 이제 뭐 소송을 이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원하는 산업 변호사가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속된 말 조인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이런 변호사님들이 오셔서 사건을 이제 수임하고 이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서 뭐 김재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관여한 이런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전화와 김재련 변호사가 평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업무 협조 협조 관계가 관계에 있는 있은 상황에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예. 김재련 변호사한테 연결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12일 날 첫 상담을 했고 26일 날 2차 상담을 해서 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네. 그런데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 제출 이전에도 사적 포렌식을 했다. 네네. 포렌식 통해 나온 일부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네네.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에 문자나 사진의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다. 네네. 그리고 7월 8일 오후 4시 반에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 날 새벽 2시 반까지 경찰에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네. 자, 그런데 네. 이 부분 관련해가 네네. 고소장을 접수하러 변호사와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종로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보통은 보면 고소장을 접수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또 이 부분에 대한 뭐 몇 가지 뭐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되는 인적 사항을 묻고 변호사 뭐한테 이제 앞으로 이 일의 처리에 대해서 약간 협의하고 네. 그러고는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새벽 2시 반까지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고소장을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증거 자료를 충분했으니까 이제 뭐 원칙적 이제 경찰에서는 원칙적으로 뭐 당일 뭐 접수 당일 조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또 경찰 담당 경찰관의 일정도 있고 하니까 바로 사실 조사 고소장 접수 받았다고 도장 꽝꽝 찍어가 고소장 접수증 내주면서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연락 드리겠다고 날 예, 잡아서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또 뭐 사안이 이제 뭐 중대하니까 뭐 바로 이제 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도 뭐 어떻게 뭐 그것도 좀 이례적인 거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정리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쭉 확인하고 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냐, 예,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냐, 예, 뭐 증거 좀 같이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피의자에 대한 뭐 저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 이 정도 하면은 아무리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뭐 아주 무슨 대단히 무슨 뭐 한 십몇 년에 걸친 무슨 재산 범죄 같은 범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 폭력 피해 사건인 건데 그렇게 새벽까지 이렇게 조사를 진행해야 될 정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참 좀 의아스럽습니다. 변호사와 피해자가 오후 4시 반에 간 것도 그렇습니다. 가면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해도 1시간 안에 끝날 거라 보고 그렇습니다. 퇴근 시간 전에 네네. 이제 다른 낮에 업무 예. 좀 마치고 예. 갔다 이런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경찰은 뭐 청장까지 보고가 됐다 하고 딴 데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잖아요. 네. 근데 박원순이 그날 저녁에
전현직 구청장, 뭐 국회의원 된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목적이 고소된 사실을 알았고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사퇴 내지는 뭐 사과 뭐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니 그런 걸로 좀 이야기 보도도 일부가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이 전달이 오늘도 이제 그 기자회견 중에 왜 이 고소 내용이 바로 그날 박원순 시장 쪽에 전달이 돼서 어떤 자신들의 피드백을 하고 구체적인 그 내용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떤 이제 그쪽 대응이 어떤 자신들 전달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하여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그 당일날 그 내용이 박원순 측에 어떤 경로든 입수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뭐 회유를 하려고 했는지 무마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제 오거돈처럼 뭐 사퇴를 하고 하면 뭐 불문에 붙이는 뭐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막 좀 그 논의가 됐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의아한 거는 이 새벽 2시 반까지면 한번 봅시다. 8시간을 하면 밤에 12시 반이고 10시간을 조사했거든요. 10시간을요. 10시간을 조사하면서 사실상으로 이 여성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경찰 조사관은 빼고 내고 그걸 실시간으로 또 위에 보고하고 그러기에 충분한 실제적으로 시간이죠.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견적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 10시간쯤 조사하면 상대가 어떤 의지로 나왔는가라 안 그러면 잘 달래면 치아가 될 건가 아니면 이게 영 물 건너 가버린 건가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고소인과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해자 소송대 고소 대리인이 어디 딱 가지 못하도록 사실상 경찰서에 딱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무언가 이제 그 뒤쪽으로 뭐 이렇게 어떤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을 하고 또 그 의논한 결과를 또 어떻게든 고소인 쪽에다 좀 전달도 하고 문의 이제 두들겨 보고 뭐 그런 과정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 수사 기법이거든요. 옛날에 내가 저기 뭐 검찰에 뭐 미국 스파인이 하는데 수사관이 나한테 묻는데 검사가 문을 살짝 안방에 있으면 열어놓고 동시에 저한테 뭐 이 운전을 한 사람한테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또 수사관이 잠깐 있다가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밖에다가 또 그 그렇습니다. 사실을 알만한 사람한테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옆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잠깐 뭐 내가 뭘 가지고 오라 했다고 시켜가지고는 올라오니까 딱 문 걸어 잠가놓고 나는 나가서 쉬어라 해놓고는 그 사람한테 이 강압을 하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혼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수상한 짓을 했다라고 일단 저는 하여튼 통상적인 거에서 그 사건 굉장히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피해자가 4년 동안 박원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박원순이 이제 이 성적 희롱이나 지금 이렇게 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비서식으로 지원한 적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피해자는 정무직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 참 이상해요. 그 다른 부서에 있는데 오늘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에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이제 그 시장실 쪽에서 꼭 집어가지고 저기 비서를 좀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으니까 면접 보러 오라. 그래서 이제 시장실을 가서 면접을 보고 이제 비서로 이제 보직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은 좀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뭐 아무래도 상대가 좀 젊은 여성이고 이제 가해자는 이렇게 좀 힘과 권력이 있는 남성이다 보니까 좀 이제 뭐 힘이 없고 이제 별 배경이 없는 약자가 뭐 강자한테 뭐 꼬리를 쳤니 어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주 허위의 내용들이 이제 하니까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박 시장 주위에 근무하는 것은 이 피해 여성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그 설명을 하라고 보여집니다. 자, 피해자에게 셀카를 촬영하자면서 밀접 접촉을 했고 무릎에 멍을 벗고 호해 주겠다고 무릎에 입술 접촉을 했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엄란한 문자를 전했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 상당히 박원순 쪽은 좀 빼박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고소장 이제 고소장이라고 이제 알려진 내용이 지금 이제 인터넷 등에 이제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내용에도 이제 오늘 기자회견하고 딱 들어맞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돌아다니는 고소장의 내용이 좀 사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첫 번째 이제 그 고소 내용이 요지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제 업무 시간에 집무실에서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오거돈 그 사건하고 관련 비슷하게 업무 시간에 그것도 장소가 집무실에서 일어났던 성추행 및 성희롱적인 행위. 두 번째는 이제 업무 시간 외에 특히 늦은 밤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음담 배설과 본인의 속옷 차림 셀카를 보내는 것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거고 그 고소장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경우에서 본인이 이런 이제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당한 후에 그 비서실 근무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근무했던 선배한테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그 선배도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본인에게 셀카를 보낸다고 해서 이상하다면서 직접 자신한테 그 선배가 자기가 받은 그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돌아다니는 고소장 내용에도 저는 피해자는 이제 오히려 이 사실들이 알려질까 두려웠고 피해자를 해야 할 그의 지지 세력들이 무서웠다. 뭐 손을 만지거나 셀카를 찍는 것, 밤에 연락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자칭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성 비서관들한테 말한 적이 몇 번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그 직장 내 상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는. 그랬더니 그 여성 비서관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와 손녀 같아. 그러니까 그 어떤 박원순이 했던 그 행위는 결코 성폭력이라던가 성추행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시장 뭐 박원순이 이제 그러니까 성추행 피해, 그러니까 성추행과 이런 성희롱에 관련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제 두둔하고 했다. 얘기고 그래서 이 피해자는 그런 말을 들은 이후에는 비서실 관계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하는 꿈을 꾸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내시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친구들한테도 사진을 문자를 보낸 괴로움을 보여줬고 친구들과 같이 밤에 있을 때 그게 와가지고 같이 본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평소 알고 있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램을 보여준 적도 있고 친한 친구들 함께 있을 때 그 문자가 왔고 동료 공무원이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이렇다면 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을 지금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막 제가 볼 때 하여튼 그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짧은 기간 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피해자의 그 피해자가 고소장으로 진술했던 내용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걸로 보이고 뭐 이런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특히 그러니까 마치 이제 특히 여성 비서관들이 이런 일이 늘상 있는 것이냐 이제 피해자한테 얘기를 했다 이런 걸 봤을 때 좀 비슷한 사례를 고은과 좀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이제 문제가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되는 분명한 행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막 철저하게 은폐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간에 알려진 것은 이 피해자가 전직 비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으로 아직도 재직하고 있고 비서 일을 수행하게 된 경위는 공무원으로 임명돼 시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시청에 연락을 받고 시장 면접을 받고 그리고 비서실 근무를 통보를 받아서 4년간 근무했다. 피해자는 비서직을 갖다가 지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이 범행 사실이 비서직을 수행하는 기간 4년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난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시장 집무실 내 침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 서울시에 조직적인 은폐가 있고요. 또 사실 왜곡도 있었다. 이렇게 초반에 지금 이런 사실들이 나가면서 그렇게 자행이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의 내용으로 알려진 내용에 피해자가 얘기한 부분이 다 지금 현실화되어 있다 보여집니다. 네. 왜 이제야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어떤 고소를 했냐, 이런 사실을 고소를 했냐를 가지고서 또 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이제 제기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피해자가 우려했던 두 가지가 다 실현됐습니다. 첫 번째, 지지 세력에 의한 그 무차별적인 정말 폭력. 이거는 뭐 정말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그런 오만 때만 소리가 다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뭐 이 사건을 뭐 강용석 변호사가 주도했다는 둥, 뭐 나경원 의원의 뭐 전 보좌관이었다는 둥, 마치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이 사실이 불거진 것처럼 됐고, 여기에 관련돼서 뭐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서 뭐 혼을 내줘야 된다, 뭐 손을 봐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공고연하게 떠들고 있는 그런 내용이 현실화됐고, 두 번째, 지금 박원순의 측근들은 이에 대해서 일체 뭐 침묵할 뿐만 아니라 그간 뭐 성범죄 피해자라고 해서 떠들었던 뭐 서지현 현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 그다음에 임모식이 그다음에 뭐 이문정 뭐 검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지금 현재 얘기하지 않고 있고, 또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같은 수준의 같은 종종의 어떤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인데도 일절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실들, 이런 걸 봤을 때 이 박원순의 어떤 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어떤 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두려웠던 그 두 가지, 지지 세력으로부터의 무차별적인 폭력, 그다음에 그 박원순의 박원순 측근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뭐 조직적인 은폐, 이것이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지금 몇 가지 좀 의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왜 박원순이 집을 나가고 한참 뒤에 신고가 됐을까요? 그 소장님께서도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참 그게 의문입니다. 이게 뭐하고 비교를 하시냐면은 이제 참 안 좋은 일을 또 말씀드리는 거 저도 좀 불편하지만, 성완종 전 의원의 자살했던 사건과 굉장히 좀 비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완종 전 의원도 이제 검찰 소환 및 구속을 앞두다 보니까 괴로워하다가 이제 5시에 이제 집을 새벽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제 집에다가 이제 뭐 유언 같은 걸 남겼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딸이 아침 8시에 유서를 발견하고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색에 들어가서 이제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아직까지도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10시 40분 경에 집을 나서면서 어떤 이상한 얘기를 했다. 딸이 뭐 그때 들었다는 것인지 나중에 들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경찰에 어떤 이 좀 수색을 해달라고 신고한 거는 오후 5시 정도에 다시 출근. 예. 그게 도대체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이 딸을 비롯한 가족은 뭐 했으며, 서울시장 그 엄청난 그 보좌진들과 그 비서들은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정말 이게 모르겠고, 그다음에 최소한 아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좁게 잡아도 박원순의 핵심 참모들은 고소 사실을 인지했을 텐데, 그러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박원순이 정말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리라는 걸 조금도 예상을 못해서인 건지. 근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래 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게 뭐 옳던 그르던 간에 특히 이제 저희 뭐 보수 쪽이라던가 그걸 어떤 걸 모르겠는데 좀 약간 그러니까 신변을 해하려는 건 아니지만 좀 시비를 걸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서울시장 공관 근처에 항상 많죠. 많이 있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형사 처벌도 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서울시장이 혼자 그렇게 그 공관을 나서도록 그거를 아무도 제지도 안 하고 쫓아가 보지도 않고 그랬다?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박이 서울시에 데리고 들어간 정무직만 해도 수십 명일 건데, 그렇습니다. 그 수십 명이 전날 대책회의까지 사실상 열렸고, 이 상황을 다 파악해서 박한테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집에도 뭐 시장을 좀 잘 지키자 해서 집에 와서 시장 앞에 옆에 방에 있으면서, 공간이 크잖아요. 네. 거기서 또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인데 아무도 없었고, 마누라는 뭐 별거 중이라고 자기 말로는 뭐 그랬다는데,
그렇다 별거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식적인 시장 부인에 이 나갔어야 될 자리에는 나와서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별거를 하면 그러니까 별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서 보좌진들이 더 근접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 무슨 일이 생기면 배우자가 연락을 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별거까지 하고 있는 걸 자신들이 알고 있었다면은 더더군다나 밀착해서 당연히 어떤 신변을 좀 관리를 했어야 그리고 되는 게 하나 아니냐. 이야기가 안 가는 게 딸이 엄마한테 상식적으로 빛의 속도로 아버지가 이런 소리 하려고 왔다 나갔다 그렇습니다. 하면 엄마가 나중에는 뭐 쳐죽이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 전화를 해서 지금 남편이 이런 일로 나갔는데 빨리 남편 동선을 찾아라. 어? 이렇게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라도 자체적으로 좀 움직여 보다가 신고하고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을 때보다 더 훨씬 귀기한 것 같아요. 기괴한 내용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거 오늘 이 이야기를 2부에서 또 나누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 마치고요. 2부에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